하겠습니다. 우리 한정혜 위원장님의 강의 뜨거운 박수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따로 있는데 제가 지은 별명이거든요. 민주당 최고 미인이라고. 처음에 제가 작년에 그게 들어와서 이 얘기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세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두 번째 얘기할 때도 막 웃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게 당연하게 그러려니.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말 최고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왜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을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한 거잖아요. 교묘하게 포도해서 마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인터넷에 SNS에도 굉장히 많고 한 것처럼 만들어서 내가 좀 주류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실제로는 보팅에 영향을 준 거죠. 사실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또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지지를 해요. 왜냐하면 워낙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물어보면 나는 무당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30%, 40%까지도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넷에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욕을 좀 먹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가가지고는 야 이게 앞으로 선거를 하면 또 무슨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민주당 그거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챙기라 막 이렇게 하는데 민생 챙기라는 분들 있으면 을지로위원회 얘기 좀 해주시고 실제로 우리 그렇게 민생 찾아다니면서 임대차 보호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아주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거의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데 찾아가서 그거 해결해주고 있고 하고 있다. 실제 민생 챙기는 건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또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표를 찍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박근혜를 좋아서 찍었는데 내가 정말로 박근혜가 좋아서 찍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다 박근혜 하니까 나도 찍었는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투표를 제대로 내 표가 제대로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국정원 그거 관련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정강정책 하기 전에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들은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또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잖아. 이건 정쟁이다. 정쟁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서 막 잡고 막 그 얘기를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그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시거나 하면 장사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아유 저희도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서워서 이런 일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얼마나 했는데 뭐 내가 보니까 몇 개 달았다 그러던데 이러면 이제 얘기를 푸셔야지 썰을.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몇 개 달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구마 주머니처럼 자꾸 나와. 또 나와. 고구마도 달려서 나와.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서 이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민생 챙기면서 하니까 다짐 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정강정 책자 우리 서울시장에서 오마탕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지역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핵심당원 연수용이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글이 많은 건 일단 보기가 싫어서 제목만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훑을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 서너 가지만 왜냐하면 극명하게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통일, 노동과 관련된 한 4가지는 새누리당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내년에 선거 나가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뭐가 차이가 나? 보편적 복지는 다 똑같이 준다는데 그거를 뭐 돈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많이 막히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몇 가지 정도는 조금 여러분이 좀 아셔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편적 복지 얘기를 할게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정말로 다 똑같이 20만 원을 기초노령연금 얘기하는 겁니다. 준다라고 우리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만 원을 소득 하위 노인들 80%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지난 대선에. 그리고 그것을 늘려나가서 나중에는 전체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별적인 거죠. 그러나 금액을 가지고 차별을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지난번에 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에서 시작됐잖아요.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애들 밥 먹인다고 돈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딴 데 쓸 돈이 없다는데 밥은 그냥 우리가 먹이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뭐 좀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지금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학교는 원래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그죠?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이면 학교 안에서 들어가는 건 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별도로 사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면 학교 안에서 밥을 주는 것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육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해보면 군대를 생각을 해보시죠. 군대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군대를 갔어. 관리도 없지만 가지도 않았고. 군대를 갔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정말 부자의 아들이니까 사제군복을 입히고 사제로 우리가 따로 밥을 만들어서 신라호텔 같은 데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군대 가면 누구나가 다 군대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다 그건 왜냐면 의무 복무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도 사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거였고 이제 애들 먹거리 정도는 해주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희 아들 뭐 이건희 손자까지 왜 밥을 먹여야 되냐라고 하면 이건희 손자한테 밥을 먹여야 이건희가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정말로 취약계층에게만 그 점심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건빵 몇 개 올리고 단무지 몇 개 이렇게 하고 밥 해가지고 주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지도층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 밥을 먹어야 지도층들이 신경을 쓰게 돼 있고 제대로 된 애들한테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자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능력이 그 정도는 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얘기 막 나오면 내 얘기를 탁 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손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하고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 좀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지금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일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주부든 아니면 전일제로 그냥 주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주부건 무조건 하루
애들 보육을 다 시키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육시설에 막히면은 하루짜리 쿠폰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뭐냐하면 원래는 맞춤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벌이를 하거나 일을 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게 더 요구가 더 클 거 아닙니까? 더 오랜 시간 봐줘야 되고. 그런데 집에 있는 엄마들은 애를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해버리니까 그 엄마들까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그냥 보육시설에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원래 우리 당이 생각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엄마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일을 보거나 할 때 하루에 뭐 4시간짜리, 몇 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대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도저히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일제 보육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걸 그냥 무상보육, 전체 보육으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버린 거죠. 이 보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끔 어쨌든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그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르게.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잘 사람들이 또는 지금 뭐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보편적이라고 뭐 민주당은 다 똑같이 주고 모두 국민한테 똑같이 주고 똑같이 주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는 어느 국민도 거기에서 그런 필요했을 때 내가 그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정도만 그렇게 주는 것을 그것을 차등화시키는 것이 일하는 사람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방법상의 문제인 거죠. 방법상의 문제이지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는 이미 사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포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이 공유되는 것. 예전에 재헌헌법에 재헌헌법을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1953년에 국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들 때 어떤 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이익균정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익균정제를 실시한다. 그건 뭐냐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30% 이상의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에서 이게 만들어진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내용입니까? 헌법으로 30% 이상의 이익을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5.16 사실은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재헌 헌법이 파기되어 버렸죠. 헌법이 파기되고 그러면서 헌법이 만들어지면 사실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 재헌 헌법은 파기가 돼버렸고 그리고 산업화의 속에서 사실은 흔히 말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끝빠지게 고생해서 도로를 놓고 건물을 올리고 해서 사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과연 뭐가 있느냐? 지금 대기업이 사내 인보금이 한 4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400조.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도 전체 예산보다도 큽니다.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이 330조, 340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보다 더 큰 사내 인보금을 가지고 그냥 안고 있어요. 안고. 투자할 수 없다. 투자하지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를 입니다. 이익이 사내 인보금이라고 하는 게 빚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통해서 남겨진 돈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을 빼고는. 이것은 이익의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익의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요구가 이렇게 컸던 것은 대기업이 돈을 벌면 대기업의 합창업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여기도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빡빡하게 잘 나가는데 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하청업체, 중소기업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느냐. 수많은 FTA를 체결했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거죠. 더 많이 수출을 해요. 무역 장벽이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 관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많은 이익을 낸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더 많은 이익을 내는데 그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정부가 그렇게 무턱을 낮춰주고 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풀려니 했는데 안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힘을 휘둘러야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검찰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여기저기 찾아가가지고 불공정 계약되어 있는 거 프랜차이즈 업체들 모기업들에서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자기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익의 6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40%만 겨우 먹는데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내부공사 다시 하라 그러고 내부공사 하는 것도 자기들이 지정해주는 업체가 아니면 안 되고 빚지고 그래도 현금을 돌려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빚을 지면서도 그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누가 바로 잡아야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눈 딱 감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진행 중이다. 아직도 하나도 바뀐 거 없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시끄럽게 놀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농심도 태평양도 어떻게 남양유업도 어떻게 그리고 이제 선방망이 이렇게 통통 때리고 있죠. 120억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착취해간 돈이 120억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경제민주화는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좀 더 괜찮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중산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얻어가는 이익만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직접 얘기해도 돼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모든 자동차 부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동차 그 정비공장 같은 데 가면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들어옵니다. 현대모비스가 그걸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현대모비스가 다시 또 자기들이 하청업체 하나씩 가집니다. 하청업체. 1차. 근데 30만 원씩 현대모비스가 30만 원에 파는 부품이 1차에 내려갈 때는 1차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에 받냐면 16만 원에 받아요. 16만 원에 받아서 자기들은 30만 원에 파는 거야. 현대모비스는 뭘 하는 거예요? 코미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오면 내 대로 딱 붙여갖고 이렇게 내는 건데 거기서 이익을 14만 원을 만들어. 근데 이 1차 업체는 자기들이 또 만드는 게 아니야. 또 넘겨. 여기에는 8만 원으로. 이 8만 원으로 만들어낸 업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30만 원. 아니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든 자기 인건비로 따서 먹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거라도 따서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경력 비슷하게 남고 그런 경력들이 있어야지만 다른 걸 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하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외국에다가 물건 파는 사람들이라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해마다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해마다 단가를 더 내려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단가를 내려치면 이익을 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이제 이쪽 업체가 하기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모기업들은 어딜 갑니까? 다른 업체 하나 선정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안 된다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이거 하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자체 구조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대기업이 역할을 하는 거 많습니다. 인력 창출도 많이 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그 대기업들이 크기까지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군사정부 시절에 값싼 노동력 제공해주고 국가가 세제 혜택 엄청나게 풀어주면서 그 사람들, 그 기업들을 국영기업처럼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데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는 더 이상 양극화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같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풀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기업은 장시간 노동합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해요. 대기업 정도 되는 데는 이익 많이 나는 데는 정말 8시간 근무하고 인력 더 갖다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채용해서. 그나마 괜찮으니까. 400조짜리 막 이렇게 안고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일자리 더 만들라는 거죠. 안 만듭니다. 죽었다 깨도. 차라리 자동화 기계 하나 더 갖다 놓지. 안 만듭니다. 이런 그 거의 맹수와 같은, 그렇게 먹고도 아직도 배가 고파서 더 긁어 먹어야 되는 이런 지금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그래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우리가 작년 대선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이 시장의 질서를, 이 경제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김종인 박사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남미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양극화가 커지니까 결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소리라도, 악소리라도 질러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경제민주화, 경제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속에 경직기로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우리에게는 진행 중인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요번 기본권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최저임금. 왜 대기업은 최저임금, 왜 대기업은 노동자인데 대기업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임금을 많이 줍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막 경기를 일으킬까요? 자기들은 경기를 일으키는데 자기들이 경기를 일으킨다는 표를 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갖다 세우냐면 앞에다 중소기업들을 쫙 앞에 깔아가지고 막 문제 제기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은 최저임금하고 관계도 없는데 자기들이 물건을 하청을 줄 때 단가를 책정을 할 때 기본적인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관리비를 산정을 할 때. 요 물건을 하나를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겠다. 그래서 이 단가는 이 물건 하나의 단가를 얼마를 책정을 할 때 그 디자인을 할 때 최저임금이 기본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 더하기 그 다음에 뭐 회사 운영하는 들어간 관리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 한 명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 뭐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직무국제가 아니거든요. 외국은, 그러니까 유럽을 이렇게 보시면은 용접범들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급여를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 있게 일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펜대를 굴리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몸 쓰면서 노동하는 사람들 그 노동의 가치가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러니까 직무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연공급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급여가 올라가는, 한 호봉씩 올라가는 방식. 근데 지금 여기는 직무급제 하자고 그럽니다. 직무급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 임금을 다운시키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연공급이 불편하니까 한 중간 정도로 다 내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보면 천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것들을 뒤에 깔고 직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다 임시직 아니면 비정규직.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급여를 받냐면 다 최저임금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 그 다음에 파견업체, 간접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기간제 하는 사람들은 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근데 거기에서 사대보험 뗀다고 해보세요. 건강보험도 떼고 국민연금도 떼고 손에 얼마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돼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직무급 제도가 되어 있어서 직무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급여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도 동일하게 임금을 주자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직무급이 아니잖아요.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급제니까 연공급이 제일 밑바닥일 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 임금 수준인데, 그것도 또 비정규직 되면 아예 또 최저임금이 돼버리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는 오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물가가 좀 오르는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하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 다 씁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적금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받아요. 먹고 사는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든 다 써요. 누구처럼 저금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다시 세금으로 낸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주 한 병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조세제도에서 세금의 국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직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인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서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연봉 전체를 합쳐보면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빵 하나를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가 붙고 뭘 하나 사기만 하면 다 붙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다 세금 내고 있는데 무상 교육 또는 무상 보육 이런 얘기하면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보육 얘기하고 뭐 세금 많이 내는 우리가 어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는 것의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다 쓰니까 버는 거 적적 다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유보금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버는 거에 1% 정도밖에 안 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비용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 그런 거 하죠. 자, 이제 조금 민감한 얘기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 한반도. 다른 것까지는 다 얘기가 되는데 이제 북한 문제만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렇죠? 제가 이제 강서 우리 해신강원 교육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 이제 극우 시각을 가진 뭐 조갑재 씨, 지만원 씨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이제 논지가 뭐냐면 땡크를 주석궁으로 밀어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탱크로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에 아무도 없으면. 북한이 군대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하면은 그냥 걸어서 가도 돼요. 걸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탱크를 밀고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래 탱크로 올라오세요. 여기 평양까지 오세요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 열어놓고 어서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탱크를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1950년 한국전쟁 상황이 또다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1950년 우린 잃어버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잃어버릴 게 별로 없었고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누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로는 속은 시원하죠. 아, 이렇게 미국하게 확 쳐버리고 그냥. 북한 주민들 손잡고 맞아버리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마음만 있는 불가능한 방식의 북침 통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위험 관리. 위험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게 햇빛 정책. 여러분 그 중동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라크만 딱 볼게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라크 후세인이 미웠을 수도 있고 후세인을 예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이뻐했었는데 갑자기 미워졌어요. 미워지긴 했어요. 미워질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기름이 탐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가서 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이나 흘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라크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이라크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라크는 여전히 내전 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의 힘에 의한 군부 정권의 하야 이런 것은 또 다른 전쟁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성공했느냐? 우리는 안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성인답게 헌법을 바꿔내고 우리한테 주어진 투표 권력을 가지고 바꿔낸 거예요. 그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거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동의 경우에도 안에서부터 흔히 말해서 혁명의 방식으로 일어나서 지금 진행이 되는 나라하고 이라크하고는 다릅니다. 이라크하고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김정은 드러내고 뭘 드러내고 하는 것으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을 폐쇄된 공간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장에는 초절정 미인이야, 한 장에는 초절정 미인이야를 60평생을 듣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우두머리를 다 제거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반군으로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식이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중국 방식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자본의 맛을 보게 되고 내가 내 몸에 치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뭔가를 내 걸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물건을 가질 수 있고 내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생기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깨이는 거죠. 아, 지금 있는 이 북한의 방식보다도 그게 아니라 좀 자유스러운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다 쳐버리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정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까지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면 통일 비용도 훨씬 더 줄지 않겠어요? 훨씬 더.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좀 길게 시간은 들겠지만 그 방법을 쓰자라고 해서 마련한 겁니다. 독일이 통일을 할 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독일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10억 마르크나 되는 돈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퍼줬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처럼 개성공단 만든다고 퍼준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사람 만나는데, 통행세, 가족들 만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그걸 퍼준 거예요. 순전히. 그럼에도 그것을 유지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야지만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확고해져서 언제든 통일을 할 수 있다.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할 때 어디가 먼저 통일을 하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독에서 먼저 했습니다. 동독의회가 우리는 소속과 통일한다라고 먼저 의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북한이 정말 독일과는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만 몰아낼수록 한 곳으로 밀어붙일수록 아니 쥐도 뭐 무슨 지렁이도 밟으면 하고 쥐도 뭐 고양 어디로 한 곳으로 이렇게 밀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고 하는데 왜 자꾸 제재만 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어떻게든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북핵 문제는 정말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일본 장관 한 분이 갑자기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그 오목한 시간에. 아니 무슨 그 핵시설 시험하고 우리는 막 여기서 아주 그냥 포독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북한에 막 이렇게 쪼아대고 있는데 일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순환공항에 내려서 평양 갔다가 저기 나주 선봉지 어딘가를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일본이 투자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들 돈은 절대로 안 씁니다. 일본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왜? 북한이 중국 쪽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자꾸 편입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 경계 라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북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얘기만 하고 있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아주 강경한 발언만을 뱉어내고 있고 사실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장기 집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을 가장 쉽게 분열시키고 단순하게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으니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백약이 무효한데 딱 그거 하나가 먹히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정말로 우리가 주석풍으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길게 보고 물꼬를 터야 되는가. 저는 북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그거는 뭐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6차 회담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북한은 자기 체제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6차 테이블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풀면서도 경제적인 조치들이 풀리고 제재들이 풀리고 하는데도 정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풀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괜찮아진다고 스스로가 생각이 될 때 이걸 놓을 수 있다고 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이건 핵 하나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붙들고. 이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거로 봐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거 없애버리면 우리 다 해줄게. 근데 그게 베스트한 방법입니다. 이건 계속 얘기하고 이걸 풀어가면서 저절로 스스로가 아이들 손목 쥐잖아요. 손목 쥔 거 이거 놓으려고 강제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데 뭘 하나 주면 자기들이 풀잖아요. 뭘. 이 항아리 안에다 주먹 이렇게 넣어가지고 꺼내려고 사탕 들었는데 그거 꺼내려고 딱 주먹 쥐고 하니까 항아리에서 손이 안 빠져.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는데 이쪽에서 다른 더 맛있는 걸 주니까 애가 손을 풀고 이걸 잡잖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그냥 걱정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대한민국의 민족의 미래에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만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했습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한데 이건 뭐 저희 개인의 우리 당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개인의 생각이고 제가 계속 지켜와봤던 그 김정은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제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제가 방법을 생각해보고 제가 이번에 사실 그 우리 이석기 사태 터졌을 때 RO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법적으로 나오겠죠. 그 집단도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뭉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막 변하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만 문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나오지 못하게 씹어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더욱더 강고하게 뭉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풀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4가지 정도?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경제민주화 관련한 거 그리고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중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이 있고요. 보편적 복지는 가족같이 주는 거 아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 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어야지. 그럼 그렇게 준다고 얘기 안 했었어야지. 모든 노인께 20만 원씩이라는 얘기를 안 했었어야지. 거기에다 눈에 안 보이게 가로 열고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공약집에는. 그래서 그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간단하게 한 4개 정도 조금 핵심이 되는 것들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중간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포인트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실제적으로 지역이나 우리 국가적 축에서 그 경제활동 인도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수없이 지역에서는 부가세, 자영업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카드 수수료, 일반 과세 기준. 이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의 관심들이 없고 실제적으로 이 경제활동 인구가 60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서는 그 얘기를 그걸 하고 있고요. 계속. 왜냐하면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 결국 골목 상권인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롯데그룹 같은 데는 400가게도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
수입 진출이 불가능한 업종을 아예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들도 지금 산업위의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하나와 대기업의 진출 업종을 규제하는 거 하나와 특히 변종 SM, SSM 같은 걸 통해서 사실은 뭐 조그마한 마트 같은 데이 거의 사장되는 방식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자체 장에게 권한이 좀 가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 장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그 골목 상권 보호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당이 지자체 장으로 있는 곳에는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좀 균형 잡힌 그런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후위를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세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재정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내면서 사실은 예전에 자영업자,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공제를 받아왔던 의무매입 공제 그런 것들을 대폭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은 거의 잘못하면은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중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막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소득 구간 중에서 하나를 더 만들고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 구간을 하나 만들고 법인세 실효율을 좀 올리자. 그러니까 부자 감세했던 거에 대한 실효를 올려서 오히려 세금을 그쪽에서 받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뼈빠지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허리를 쪼아가지고 뭐 지금 부족한 재원을 복지 조금 하겠다고 하는 재원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좀 완강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조세개혁 특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억 이상 1년에 버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반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래서 소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장판이 나긴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내게 하면 안 되겠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가 자기가 받는 금액에서 결국 세금으로 나가는 거하고 또 우리 중상층 서민들이 내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그 비율을 따져보면 이게 엄청나게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이고 지금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걸 논의하면서 저희가 우리 주장을 많이 담아서 좀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대기업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 상권을 점유하는 공선들을 지난번 법률에서 500m를 했는데 그 500m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500m는 누구나 얼마든지 도보로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실질적인 현장의 그런 체감을 제대로 이렇게 이식하지 못하고 500m라는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1km 이상을 두고 만약에 제한을 뒀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나았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딱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산업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500m를 했는데 우리 당은 그보다 더 넓은 거리를 더 먼 거리를 주장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 먼 거리를 주장하면서 법안을 계속 사기 위해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라도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보호를 자꾸 우주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막는 게 중요하냐는 차원에서 아마 결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되고. 그때 당시는 박근혜 대표도 법을 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법은 거의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운영을 했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그렇게 대형 마트들,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좀 만들면 또 괜찮아요. 대형마트 실제 가만히 보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대형마트가 그 안에 있는 코너 중에 일부를 원래 그 저기 뭐 시장에서 장사했던 부식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주라든지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원래 임대료 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실제 그 직영을 직접 그 농가와 뭐 계약을 통해서 아주 싼 값으로 가져와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남기고 이렇게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급여 수준이 또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제가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마트건 홈플러스건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판매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나중에 그 정리까지 하신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십니까? 근데 괜찮은 급여의 수준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평도 그분들이 다 사실 지역 주민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을 텐데 뼈빠지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아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더 커져서 그 대형 마트가 결국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골목 상권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타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막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는 정말 좀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왜 판매직 뭐 무슨 단순직 이런 거 왜 그렇게 다들 그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여러분도 이제 정치하시겠다고 하시면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이 만나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얘기 들어주고 하고 하는데 그게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안 팔겠다 생각하면은 뭐 그냥 뭐 아니 사람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 마음을 파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LG니 CJ니 삼성이니 뭐 이런 데서 만드는데 전부 이제 판매직들인 거예요. 판매직들이 전부 2년 계약직으로. 왜 2년 계약직으로 하냐? 2년 동안은 정부가 사고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 있을 동안은 일단 그렇게 시간제를 쓰고 지원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봐서 뭐 할지 안 할지 이제 정권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만드는 건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예, 저 윤정님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